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우리 7급 서울시 지금 시험을 막 끝내시고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뭐 빨리 올리려고 지금 현재 그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답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촬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1분 1초라도 좀 빨리 올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해설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총평서부터 좀 하면 7급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7급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난이도가 9급 문제랑 비교해 봤을 때도 난이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9급 문제라도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는 뭐 틀리라고 낸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공부를 우리가 보통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어이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총평을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해설을 하기 전에 매번 처음에 좀 진행하는 것은 이 단원별 문항수거든요. 근데 이 단원별 문항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을 해드리려고 사실은 이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뒤쪽으로 가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학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든 우리 교과목들을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도 교과목을 보면 뒤쪽에 그 파트들을 잘 하는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맞습니다. 봤는데 이게 이제 한국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게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문항수를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좀 전개해 보죠. 자, 한번 이쪽으로 옮기세요. 자, 보면 이 선사시대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한 문제가 나왔는데 뭐 걸 비중이 없죠. 이것도 문제가 뭐 연천 전곡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묻는 문제라서 나오긴 했어도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고대사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안 나왔죠, 아예. 이게 문화사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화사도 그 일본의 그 우리나라의 그 고대에 전파된 문화들을 묻는 문제인데 아주 쉬워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변별력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에서 거의 다 근데 우리가 수험생들 보면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러지 말라는 게 고대사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원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중을 좀 똑같이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사에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쏟았으면 현대사 부분에도 10시간을 쏟아야지 이 고대사는 막 엄청나게 시간을 쏟아서 공부하고 현대사는 별로 뭐 공부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사가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고대사와 현대사 공부하는 시간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 현대사가 예를 들어서 10시간 공부하면 이건 100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파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했는데 문항수가 이러니까 제 얘기는 뒤쪽에 무게중심을 끝까지 그러니까 힘을 잃지 말란 얘기예요. 무게중심을 여기다 실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힘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 학습 시간을 안배해서 수업을 공부를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고 고려사 보세요. 이 고려사도 문제가 많죠. 이게 세 문제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20문항에서 고려사에서만 5문항이 출제됐으니까 이 만만치 않은 비중이에요. 조선사 5문제. 그러니까 고려 조선이 10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뒤쪽으로 보면 현대사 4문제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현대사가 한 2문제 정도에서 2문제 정도만 나왔으면 6문제 정도 하고 이 2문제가 그대로 실렸으면 고대 시대로 딱 실렸으면 비중이 딱 맞는데 너무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모든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들 7급 공무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후반의 삶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이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이 한국사 뒤쪽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로 총평을 대신할까 해요. 그러니까 뒤쪽까지 좀 힘있게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로 총평을 좀 대신하면 되고 자 문제를 좀 하나씩 좀 해설을 좀 해보겠는데 지금 아직도 이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이게 문제지도 질문 이게 해설지도 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를 푸신 분이 이게 지금 화질이 보니까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좀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보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석기 유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전기 구석기 문화가 유럽, 아프리카, 아슐리안, 이게 프랑스에 있는 지역이죠. 아슐리안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집게 문화로 나뉜다는 고고학계, 이게 모비우스의 학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모비우스의 학설이 폐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출토됩니다. 그러니까 양면 핵석기죠. 자, 1번에 그럼 연천 정곡리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묻는 문제예요. 근데 구석기 시대 유적지 문제 치고는 너무 쉬워요. 연천 정곡리 유적지는 사실은 시험에 나오면 이게 아슐리안년 주먹도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보기 자료에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 발행한 화폐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주전도감에서 아래기를 나는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전폐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했대요. 이 해에 또한 은병,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왜냐면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상평통보를 발행할 때도 이 관청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은병이 나오니까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주전도감은 의천이 설립한 주전도감이 됩니다. 숙종 때죠. 고려 숙종 때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는데 그 제도는 은 한 근으로 만들고 형상은 우리나라 지형을 하였으며 속칭 활구라였다. 이건 고려시대 때. 그럼 고려시대 때 주전도감에서 발행한 화폐가 뭐냐? 사만통보, 해동통보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실망스러워요. 고려 화폐를 찾는 문제인데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사료에 은병을 주고 시대를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시대의 주전도감과 은병을 주고 이 시대에 만들어진 화폐가 뭐냐 이걸 묻는 거니까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4번이죠. 그렇죠. 해동통보. 권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화폐고요.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화폐니까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선통보도 말 그대로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상평통보 2번 같은 경우는 1차 상평통보, 2차 상평통보, 3차 상평통보 이렇게 나눠서 배우죠 우리가. 하여튼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가를 역을 피하는 곳으로 삼거니와 어쩌다 글을 하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이것에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피하므로 훈도 교수,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훈도 교수가 되는 자가 초동, 목수의 나머지를 몰아다가 그 부족한 수를 채워 살아갈 길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훈도와 교수가 파견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학교거든요. 학교. 그러면 이 학교가 어디냐라는 거죠. 이게 훈도와 교수가 파견되는 학교는 두 개예요. 두 개. 뭐냐면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에도 파견이 되고 이 지방에 있는 향교에도 파견되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역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지방의 향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향교는 군현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책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많은 군현 같은 경우는 좀 많고 많이 뽑고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좀 적게 뽑고 뭐 그런다는 거고 천민도 입학이 허가되었다? 아닙니다. 이 향교나 조선시대 서원 같은 데는 청금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종 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의 사액을 받으면 면세 특권이 주어진 건 서원이고요.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이 문과가 대과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향교에서 성적이 만약에 우수했다. 정기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우수했다라고 하면 소과 초시를 면제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과 초시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3번의 향교에 대한 설명이네요. 근데 조금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자료를 잘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료를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사료를 안 주고 뭐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막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아주 후져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주고 향교를 찾도록 하는 거니까 뭐 괜찮아요. 이런 문제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한국 고대사회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는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백제의 아직기는 근초광 때 인물인데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게 아니고 일본에 불교를 처음 전파한 사람은 백제 성황 때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죠. 이 아직기는 일본 도도태자의 스승이 된 사람입니다. 니은 다카마스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가야 문화가 일본 영향에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다카마스 고분 벽화는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와 무용청 벽화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라고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귿.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이게 정답이죠. 조선술, 축제술. 그리고 일본에 보면 뭐 한일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그 제방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 자료도 증거물들도 있는 거죠. 디귿이 맞고요. 리얼. 고구려의 승려 해자는 그랬습니다. 해자를 우리는 다른 뜻으로 쓰는데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죠.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얼 4번이 정답이에요.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거죠. 제가 수업할 때 뭐 투 기저귀 뭐 이렇게 수업했던 부분인데 일본 전파. 근데 7급 문제 치고는 뭐 자꾸 이게 7급 그래서 그런데 왜냐하면 뭐 물리적 시간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물리적 시간이 9급에 비해 월등히 많으니까요. 기니까 7급 준비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좀 되게 쉬운 문제죠.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이 추구되었던 제4공화국 시기. 제4공화국이 언제예요? 이게 72년 유신헌법 이후죠. 유신체제, 유신헌법 반포 이후. 그럼 반포 이후라는 건 언제냐면 72년 10월서부터 79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뭐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70년대라고 봐야 돼요. 자, 1번부터 봅시다. 통일지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72년 유신 헌법이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되어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되어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이게 바로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된 법이 유신헌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니 어떻게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런 걸 통과시켜 줍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완전히 꼭 필요하다 이런 헌법이 라고 이제 보도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 정권에 반대하는 교수 종교인 등이 긴급조치로 투옥 혹은 해제됐다. 이 긴급조치가 74년에 1호서부터 시작해서 75년에 9호까지 발표가 되니까 이게 유신헌법 체제, 유신체제 맞죠? 4번 학생, 지식인, 언론, 종교단체, 야당 등이 반대 속에서 한일협정이 조인데 한일협정은 이게 오늘 구급 문제에서도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그 삼김 정치의 마지막 분이었던 김종필 씨가 별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 김종필 씨의 김종필 씨가 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예요. 근데 이 문제가 9급, 7급이 다 나왔네요. 오늘 별세하는 날 출제가 됐습니다. 아우, 되게 소름 끼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일 국교 정상화는 65년이죠. 그러니까 65년에 이게 반포되니까 이거는 이때가 아니죠. 요 시기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나머지는 다 유신체제 때 있었던 일이고 4번은 65년에 있었던 거니까 유신체제 때 있었던 건 아니죠. 제3공화국 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보기는 개항 이후 경제 상황인데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6번으로 좀 넘어갈까요? 청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였다? 이건 개항 이후의 경제인데 조금 해보죠. 이거는 기업 같은 거는 청상인에게 내지 통상권을 허용한 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되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됩니다. 그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1882년에 체결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일본인 재정고문이 화폐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본인 재정고문이 화폐정리, 메가타죠? 그럼 이게 1905년이 됩니다.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에 되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잠깐만요. 이거 좀 분필이 짧아져가지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대한천일은행. 자, 천일은행이 나왔네요. 이게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 조선은행이 1896, 한성은행이 1897, 천일은행이 1899.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제가. 천일은행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1899년이죠. 제가 이거는 우리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기억해 보시면 이거는 제가 개항 이후에 경제 구조할 때 그 외국 상인의 이권 침탈,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 허용하면서 이 상권 수호운동 이거 할 때 국내 민족 자본을 가지고 은행들이 만들어졌다 할 때 이걸 했었던 거예요. 뭐 할 때 했었냐면 한국중앙총상에 뭐 그다음에 대동상의 장통회사 철시 그다음에 민족은행 설립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그 파트에서 했었죠. 자, 그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 중심의 거류지 무역을 했다. 일본 상인이 거류지 무역, 일본의 거류지 무역이 시작된 거는 1897년 강화도 조약 때 있었던 일이죠. 일본의 1876년 거류지 무역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의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강화도 조약보다 더 우리가 7급이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되네요. 그 부속 조약에 그렇죠? 부속 조약에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거기 이제 10리 이내 거리지 무역이 시작이 되죠. 아무튼 이제 1876년이에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제일 먼저 리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 기역, 디귿, 니은 3번이 정답이네요. 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보기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되게 87년이에요 다. 그래서 한번 보죠.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된 거. 이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된 게 13대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3 호원조치 발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걸성. 자, 이게 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후로 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월이에요. 1월. 87년 1월에 일어납니다. 이한열이가 6월에 죽고 박종철이가 1월에 죽거든요. 그럼 디귿이 먼저 나와야 되고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이걸 이제 빌미로 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많아지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까지 막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자 전두환이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면서 헌법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러자 리을이 결성된 거죠. 그래서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본부가 결성돼서 6월 민주항쟁이 되고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다음에 13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돼요. 그러니까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답이 3번이 되네요. 87년에 영화 1987년도 개봉했었는데 그렇죠? 87년에 민주화 과정 뭐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건 문제가 제가 산미증식계획과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수업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보통 전형적인 유형은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구분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2번에 보면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의 땅 등 모든 국유지는 물론 황무지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땅들도 모두 조선총독부로 귀속시켰다. 이건 토지조사 사업이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죠. 이건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게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나머지는 다 산미증식객에 대한 설명이에요. 식민지 조선 내에서 부족해진 식량은 만주에서 조수수 등 콩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메꾼 거고, 산미증식객하고 나서 소작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외에도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죠. 수리조합이 많이 신설됐기 때문에 지주들은 일본으로부터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켜요. 그래서 토지조 사업도 그렇고 산미증식계획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주들이 친일화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대외관계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신숙주는 일본에 다녀온 뒤 세종 때 다녀오죠. 일본의 사정을 소개하는, 이게 서장관으로 신숙주가 다녀와서 일본의 사정을 자세히 소개한 견문은 해돈제국기가 성종 때 쓰여진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그 다음에 2번. 대마도주가 무역을 요청해 오자 벼슬을 내려 조선의 신하로 삼고 부산, 인천, 원산. 대박. 부산, 원산, 인천. 이건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부산, 제포, 연포 이렇게 해야죠. 세종 때. 삼포계양이니까. 그 다음에 3번. 태종은 요동수복을 포기하지 않고 삼남지방의 향리와 부민을 대거 북방으로 강제. 자, 앞에 요동지방을 포기하지 않고는 뭐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삼남지방의 향리와 부민을 대거 북방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건 3인정책인데 3인정책은 세종 때와 관련돼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진족에 대해서는 포섭정책만 구사했다. 아니죠. 이게 화전양면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경책과 회유책. 그러니까 광경책과 포섭책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지, 병행하는 거지 포섭책만을 하는 게 아니죠. 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이 조선 초기 대외관계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조선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9년 밑에는 면리통을 두고 5집을 1통으로. 이게 오가작통이죠? 오케이. 니은. 수령은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해요. 이게 상피제라고 하죠. 상피제. 각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업무 성적을 평가했다. 관찰사가 주로 하는 일은 수령을 감찰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디귿.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면서 하였으며 아전으로 신분이 격화되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뭐 잘 쓰면 안 되는 용어인데 지방관 시다발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맞고요. 디귿도 리을. 각 군현의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 경제소가 아니고 유양소라고 해야죠. 경제소는 유양소를 통제하는 기구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조선 지방제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몇 번이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의 기사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빈약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노라. 나는 큰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였으니 즉 자급치 아니함이 하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공급하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한다. 환원하면 조선물산을 장려치 아니함이 고로 오이니 이에 대서 특서하고 절규 고창하는 바는 자급하자 함이니 즉 조선물산을 장려함이 또 환원하면 보호무역을 의미함이니 이것이 조선인의 가장 큰 문제라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료를 이런 걸 주고 무슨 운동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산장려 운동이지 뭐예요 이게. 자, 1번에 밀립대학 설립 기성에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는 국채보상 운동, 4번에는 문맹퇴치 운동. 조선어학회가 참여했다? 그럼 문맹퇴치 운동 중에 그 한글 보급 운동이 되겠죠. 문자 보급 운동 정도가 되겠네요. 뭐 조선일보가 진행했던 문제가 좀 너무 이상합니다. 이 정도 되는 문제를 7급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물산 장려 운동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저번에 국가직 문제하고 작년에 이제 국가직 추가 채용이라든지 뭐 지방직 추가 채용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한국사 문제가 변별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7급 문제의 그 어떤 그 수준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12번 보죠. 보기에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가를 볼게요. 구 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봉기를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읽어보면 이게 동명왕 편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쭉 읽어보면 발해고라는 책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12번은 하나는 동명왕편을 물어본 거고요. 가는 동명왕편이고,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쓴 거죠. 가는. 나는 발해고인데 18세기 후반 유득공이 쓴 역사책이에요. 두 개를 준 거죠. 고려시대 역사서 하나, 조선시대 역사서 하나를 줬어요. 근데 이게 답이 고려시대의 답이라서 제가 분류를 할 때는 고려문화사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1번에 동명왕편은 동명왕이 바로 주몽이니까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됐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동명왕편은 영웅 서사시예요. 서사시. 서사시를 어떻게 편년체로 서술합니까? 이거는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기사본말체에 가깝죠. 어떤 사건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명왕이 고구려를 건국한 사실을 쓰는 거니까 이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영웅 서사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년체 서술 방법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할 때 맞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게 바로 발해고라는 책이에요. 오케이. 13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조치를 시행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노산대군, 노산군이 바로 단종이죠. 이 단종을 단종이라는 이름, 그 묘호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임금이 친히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했다. 어디서? 대보단에서. 그렇죠? 충무공 이순신의 사후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린 사람, 이게 다 숙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숙종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걸로만 보면 두 번째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하였다, 이 부분이 키가 돼서 숙종이라고 찾고, 그리고 숙종에 대해서 1번이 답이니까 황국이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2번 수원의 새로운 성곽도시인 화성을 건설한 건 정조. 명예 요청을 수용하여 중국의 원병을 파견한 거는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죠. 강홍립을 파견하긴 했으니까. 4번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했던 건 영조입니다. 정답은 조선 숙종에 대한 설명을 찾는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숙종을 물어봤는데 답이 환국이야. 아,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14번 보기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어요. 백성들이 두 필의 응역, 그쵸? 응역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폐단을 줄이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한 필을 감하고 감필이 된 거예요. 선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고 한다. 아, 예부터 민역을 줄이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감필을 채택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영조의 균역법의 내용입니다. 영조를 찾는 건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틀리라고 된 문제 같아요. 이게 대부분 아마 4번으로 골랐을 텐데, 이 자율전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정조 때 발행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조 때 발행된 책이 아니라 답이 안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호포제를 시행하려고 해요, 영조가. 근데 양반들이 더럽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시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포제 시행을 위해서 창경궁, 홍화문 등에서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것이 어떻게 좋은 방법이냐라고 의견을 수렴한 사람이 바로 영조예요. 정답은 3번이고, 1번은 예속 논쟁이니까 현정, 2번은 중리배교니까 광해군이 됩니다. 4번의 자율전칙은 정조가 돼요. 정답은 이게 균역법을 주고 영조를 찾은 다음에 3번을 찾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만점 방지용 문제로 보여집니다. 수험생들이 풀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15번 보기에 정강을 내세운 개혁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제정은 모두 호주에서 관할케 한다.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견한다.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갑신정변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약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맺은 조약이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이 있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맺은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죠. 이 텐진 조약이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 텐진 조약을 낸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청일 양국은 군대 파견 시 상호 통복키로 한다. 이게 텐진 조약이죠. 정답은 4번.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은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거고요.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이 파견된 시기는 1881년이니까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이만손을 필두로 한 영남 만인 유생들이 만인수를 올린 것도 실제로 이제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15번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갑신정변을 묻는 문제인데 답이 텐진 조약이니까 숙종 물어봤는데 답이 환국이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갑신정변을 물어봤는데 답이 텐진 조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1948년 남북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자, 1948년입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제2차 미소공동위 사이에서 추진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7년에 끝나고 나서 47년 5월에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죠. 유엔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자. 그래서 유엔 총회가 일어나고 유엔 총회에서 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을 실시하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된데 또 북한에서 이걸 소련이 막고 북한 북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 그러면서 유엔 소총회가 열리고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시행하자. 이게 이제 48년 2월에 되고 48년 2월에 이게 발표되자마자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의구함을 반포하면서 48년에 남북 협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5월에 끝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7년 5월에 끝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좌우 정치 세력이 합작을 위한 이건 좌우합작위원회죠. 좌우합작위원회도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거니까 디귿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했다 맞고 회의 결과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 이게 이제 그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협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16번 48년에 남북 협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네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48년 남북협상을 묻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왕실과 혼인을 통해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가문 대표적인 게 뭐 이자겸 이런 이제 문벌가문이 있었죠. 그다음에 2번 상층 향리인 호장층은 지방 세력 가운데 과거 국경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처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호장들은 보통 이제 향공 진사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다음에 3번 서민이 손쉽게 출세하는 벼슬은 궁궐의 잡무를 맡은 서리층으로 이를 상관이라 했다. 엉망진창 진짜 궁궐의 잡무를 맡는 사람이 남반이고요. 그렇죠? 궁중 실무죠. 이거는 잔반이고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행정실무를 보는 사람이고 산관이라는 뜻은 관직에 퇴직한 사람을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 굽는 사람을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백사공을 진척. 이걸 이제 제가 칭척, 그러니까 이거 척으로 끝나는 사람. 그다음 칭간, 간으로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려의 신양 역천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답은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고려의 신분제도의 문제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의 결정을 내린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첫째, 한국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 통치를 시행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입니다. 45년 12월에. 1번 맞고요. 2번 미영소 맞죠? 한국의 신탁 통치에 대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논의한 건 얄타예요. 얄타.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을 묻는 문제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거고요. 45년 2월에 열렸던 얄타 회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신탁 통치 문제가 처음 논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맞죠? 3번 한국의 신탁 통치 문제. 이거는 이제 얄타다. 얄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번 이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죠. 찬탁, 반탁으로 나누어지면서 극심한 좌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 문제도 역시 만점 방지용 문제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사료를 이렇게 주고 이게 낸다는 거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요. 보기의 이야기의 아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그랬어요. 오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절에 관세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석 달이 안 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습격했대요. 이게 이제 경주를 습격한 거죠. 927년입니다. 성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해주소서 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하면서 3번 고하고 아이를 광보에 싸서 관음보살의 사자자 아래에 감추어 두고 뒤돌아보며 돌아갔다. 뭐 좀 이게 설화적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삼국유사니까.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시대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라고는 견훤이 쳐들어왔을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 정도인데 이 사료를 읽어보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최승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성종 때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불교 행사를 억제하고 유교 사상을 정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아 통치 제재를 정비하도록 건의하였다. 시무 28조. 이게 이제 최승로에 대한 설명인데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듯 싶어요. 자, 1번에 이 3번 이런 것들은 다 시대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1번은 시대가 아예 안 맞고 3번은 이건 1번은 경동왕 때 있었던 일이니까 3번은 도선대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것도 시대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신라말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이 뒤에가 지금 잘려서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이 사람이 이제 오소도의 아들이 합격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등재서열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오소도의 아들이 합격했는데 오소도의 아들이 밑으로 내려가자 이 오소도가 이제 항의를 해요. 이 사람보다 왜 우리 아들이 내려가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언이라는 사람이에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19번 최승로 인물을 묻는 문제네요. 인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인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인물을 묻는 문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뭐 최승로 하면 시무 28조니까요. 20번 보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토지제도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이것도 제대로 자료를 읽지 않으면 문제가 풀기 어려워요. 조정의 사대부들이 겉모양으로는 서로 사이가 좋으나 마음속으로는 시기하여 심지어 은밀하게 중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전에 함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견병이 더욱 심하여져서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은 줄을 타넘고 군을 포관하며 산관해를 표지로 삼아 모두 가리켜 조업전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리치며 서로 빼앗으니 한 일항의 주인이 5-6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조를 바쳐야 될 사람이 5-6명이나 되는 거죠. 1년에 조를 거두는 양이 8-9차례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이 뭐 두 번씩 걷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토지 개혁과 함께 뭔가 이게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바로 과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과전법 사료예요. 이렇게 해서 정도전이가 과전법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되었으며 잠깐만요. 그쵸.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되었으며, 그러니까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과전법 전에는, 출신 지역의 토지를 과전으로 분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재분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관료들은 경기도 땅에서, 그렇죠. 이게 과전법이죠. 최고 150결,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지로 받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관료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눠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라고 되는데 시지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가전법에서는. 시지는 고려시대에만 지급되는 토지예요. 고려시대에만 지급되는 거죠. 시지는 14등까지만 주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개정전시과 때 16과 이하로 토지 지급이 시지 지급이 중단되고 경전전시과 때 15과 이하로 시지 지급이 중단된다고 배웠죠.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현직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됐다고 그랬는데 과전법은 전 현직관리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뭐 이런 토지도 있었죠. 세습토지도. 그 다음에 4번에 인품과 관품에 따라 주었다. 여기까지만 하면 시정전시과예요.
근데 뒤에 뭐 100결에서 최하 20결? 이거는 또 개정전시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0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얼굴 좀 보시죠. 공부하시고 힘들게 달려오시느라고 힘든 노정을 겪으면서 달려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점수가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혹여라도 안 나오신 분들 너무 자책하시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맨날 좌절해서는 인생을 살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힘내시고 혹여라도 점수가 안 좋아서 또 다음에 기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실이나 모니터 속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